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직하고 국가직, 지방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구급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직 들어가고, 국회직 끝나면은 경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급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에서는 무엇을 법이라고 할 것인가, 법의 인식 근거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법이라고 할 것인가, 법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령의 공포일에 관해서 공포일자하고 시행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보는 것이다. 몇 개가 좀 꼬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황인데, 공포일자하고 시행일자가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자, 이건 이제 효력 발생일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의 효력 발생이라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경우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법령,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령은 법률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법령이죠.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58조에서 법률은 공포되고 나서 서로가 다른 날짜일 때 공포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있죠. 법령의 공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은 이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3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일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조례규칙 이런 자치법규도 있겠죠. 조례규칙 같은 것들도 역시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을 테고, 지방자치법 제26조 7항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 20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일, 서로 다르면 20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공포 일자로부터 시작해서 20일 이후, 30일 이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포 일자가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공포 일자가 언제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공포일자 지금 특별히 단서가 없어요. 지금 훅 들어와 버렸는데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관보에다가 게재를 했다 하게 되면 그 관보에는 관보의 발행일자가 표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도 며칠자 신문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그 발행일자하고 실제 인쇄일이 달라버릴 수가 있어요. 달라버린 경우에는 그때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발행일자 표시된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인쇄된 날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인쇄된 날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스킵 점프가 워낙 세가지고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는 솔직히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법률 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 으로 진정소급입법,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그것을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위반되기 때문에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될 것인데요.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냐? 이게 아니라 이건 진정소급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소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시행 이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정소급의 문제 자체가 아무것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페이크입니다. 단순 페이크고, 그 다음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진정소급 적용도 허용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라는 문제가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하고요.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하고, 그 다음에 법령을 개정한 공익이 있겠죠. 법령 개정의 공익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법령 개정의 공익하고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사익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법을 개정을 하는 공익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이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익이, 개정된 공익이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면은 사익이 더 크면은 소급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 공익이 더 크다.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크면은 이럴 때는 소급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개정된 법, 신법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위에 누가 이겼습니까? 사익이 이겼죠. 이 경우가 바로 진정소급의 상황입니다.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적용 금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밑에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부진정소급 입법, 부진정소급 적용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당연히 예외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외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이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완성이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급을 허용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소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정소급 입법 적용의 상황인데, 예외적 상황을 얘기해서 이쪽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누가 더 커요? 사익이 더 크죠? 근데 지금 공익이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사익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바꿔갖고 이 밑으로 내리는 이쪽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예외가 존재할 수 있고요. 언제나 문제는 예외 쪽으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여기서 그렇다고 이게 신고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수리, 이거는 그냥 이 신청서 접수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신고라고 안 했어요.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한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예요? 우리 행정법에서 사업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공공사업이고 전부 다 특허잖아요. 그렇죠? 그래 특허입니다. 특허인데 수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특허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접수를 했는데 처리 기간을 넘겨서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이유로 승인을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신청 행위가 이렇게 있었고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신청 이후에 여기서 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계획이 도시계획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 이거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신청 시점에 법률관계가 완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완성 상태인 겁니까? 미완성 상태죠. 처분이 나와야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권리의무 관계가 완성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나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직 처분 안 나온 상태니까 미완성 상태죠. 미완성 상태니까 이럴 때는 부진정 소급 적용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진정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은 원래 소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죠. 신법 우선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부진정 소급 적용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다.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해갖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정청이 처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부진정 소급 적용 입법 이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인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을 시켜버리게 되면 위로 올라가 버리죠. 거꾸로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법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노 합중국 사이에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대한 한미행정협정 얘기하는 거죠.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르게 되면 국내 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법은 뭐 형법이랑 똑같다고 했죠. 차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보게 되면은 속지주의를 적용시킵니까? 속인주의를 적용시킵니까?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라고 하게 되면 영토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속인주의라고 하게 되면 국적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가 원칙이죠. 그렇죠?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를 인정을 해버린 거죠.
상당히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행정협정이지 그냥 단순히 행정부가 체결하는 협정 수준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부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입니다. 조약. 우리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약에 해당을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거는 조약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았어요. 받아서 적법하게 지금 체결 공포가 된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2번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직접 가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 명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명령이라는 것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행정입법 이렇게 나왔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입법, 그에 따른 산물,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그 명령이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을 가지게 되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 말하는 거죠. 외부적 구속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갖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안 갖게 되면 그런 걸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는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법규명령, 행정명령의 이름은 사실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부르죠. 닉네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행정규칙 이렇게 되겠죠. 외부적 구속력 가져야 되는 것이다.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법규명령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요, 내부 구속력하고 외부 구속력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도 인정되고 여기도 인정되는 거고 얘는 이것만 인정되고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고 고시가 상위 법령의 수건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을 지금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선은 봐야 되는 겁니다. 법규적 사항이어야 된다. 법규적 사항, 법규는 실체법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 얘기하는 거죠. 법은 실체법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형식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고시로 나왔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법규명령이죠. 행규 플러스 법규의 상황이 된 겁니다. 행규 플러스 법규. 그런데 상위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판시하진 않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해서 정확한 이 표현을 묻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인데 뭐가 없어요. 위임이 있었단 말이 없잖아요. 위임이 있었다 이런 문제 너무 많이 있죠.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자체는 법규명령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많이 있죠. 위임이 있어서 이것은 법령 보충적 규칙이다까지 연결을 좀 깔끔하게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충분히 선회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고 판례는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입니다. 행정입법을 했을 때 뭐 행정규칙 말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규명령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규명령인데 얘는 뭐가 아닙니까? 얘는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다.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전형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과 세 가지가 있죠. 그냥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전형적 법규명령 말하는 거고 그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자체가 아니니까 부작위가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고 소송으로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쟤는 아당초 행정입법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처분 성립이 안 돼서 이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가야 돼요? 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해서 어쨌든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쪽이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고 보충성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 가능할 수 있겠죠.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받으려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하고 항고소송은 되지 않는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지는 이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렇 난도가 높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처분 기준이라고 했죠. 처분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돼서 저게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 법규 플러스 행규 상황이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형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를 여기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깔끔한 접근 들어갑니다. 판례 스타일로 가게 되면 판례는 이거 두 개를 묶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령 부령으로서 시행규칙이라는 친구 있죠.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 자치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 자치규칙 이렇게 있겠죠. 이 두 친구들을 판례는 묶어 돌아다닙니다. 묶어서 같이 돌아 그냥 뒤에가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하고 비교되는 친구는 누구야? 얘하고 비교되는 친구는 시행령. 밑에 얘하고 비교되는 친구는 얘는 조례, 자치조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규칙이라는 표현 같이 쓰고 있는 친구 그냥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판례는 요 두 친구를 거의 같이 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 그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법규적 사항, 법규명령의 내용이라면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처분기준,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요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인가기준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저기에 있는 거 처분기준, 재량준칙 이런 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가기준, 처분기준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판례가 얘 같은 경우에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률 요건 부분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죠. 인가기준이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는 법률 효과 부분 얘기하는 거죠. 법률 효과 부분. 판례가 끌고 돌아다닐 때 그거 있잖아. 우리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배울 때 행정입법 배우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판례가 얘 끌고 들어가요. 얘 같이 끌고 다닙니다. 같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얘네들 같이 끌고 다닌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뭐 문제 푼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 도모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 아니니까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다음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통 5기 얘기하는 거죠. 진통 5기.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얘기하는 거고, 108조는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 얘기하는 거고, 109조 같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얘기하는 거고, 110조, 사기강박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문제 나오면 107조밖에 안 나오죠. 진통 5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의 하자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 중에서 문제 나오면 뭐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기복무 하사관으로서 여군 하사였었죠. 여군 하사가 뭐였었어요?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원을 같이 제출을 했는데 사직원만 수리해버렸죠. 그래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직원 제출이 진짜 내심의 의사였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진의가 아니었다. 내심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민법 107조를 적용시켜서 107조 후단에 있는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안 먹혔죠. 안 먹혔고 그 다음 전두환 씨가 숙정계획 때 공무원들 다 자를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07조 안 먹혔죠. 적용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공법관계. 공법관계는 이건 사법관계와 다르다. 공법관계는 그 격식화와 정형화를 특색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진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하나씩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 가자는 겁니까?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 가자 이거죠. 의사 표시한 대로 네가 사직원 제출했으면 그럼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지 뭐겠냐, 그렇죠?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청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적법한 신청이라고 했죠. 적법한 신청은 사인의 공법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비교하시면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친구 있죠. 자기완결적 신고. 이거 하나씩 비교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등에 대한 신청.
허가 등, 뭐 특허도 다 포함시켜도 되고요. 허가 등에 대한 신청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요건입니다. 요건이 기재사항 구비 서류, 자기hoàn 결적 신고에서 주로 얘기되는 그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이라는 게 있죠. 절차적 요건, 신청이나 신고의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내용적 요건, 실질적 요건, 뭐 실체적 요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요건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자기완결적 신고는 이것만 있는 거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리를 요한 신고는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충족이 돼야만 비로소 적법한 신고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신청 같은 경우 얘하고 얘는 있는데 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허가 등의 요건이에요. 이쪽은 좀 다릅니다.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허가 등의 요건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충족되면 적법한 신고고, 이렇게 되면 적법한 신고고, 이렇게 되면 적법한 신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절차적 요건 얘는 뭡니까? 이게 응답 신청권이잖아요. 응답 신청권 얘기됩니다. 응답 신청권. 기재사항 구비 서류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실제 법의 내용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응답 신청권이 있다. 적법한 신청이라고 했으니까 신청, 절차적 권리, 절차적 요건으로 신청권 인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응답 신청권이 있으면 국가 쪽에 응답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응답 의무 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적법한 신청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한 거고, 영업 허가자의 변경 신고 수리와 같이 신고의 수리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나오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는요, 영업허가자의 변경 신고, 이게 뭔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허가자의 변경 신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바로 그 지위승계 신고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 식품위생법 39조 1항 3항의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이건 뭐였습니까? 저 신고의 요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면 수리를 요한 신고고, 실질적 요건이 없으면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있어야 된다.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 이거는 기재사항 구비 서류의 문제가 아니죠.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 있는, 40조 2항에 있는 그 형식적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 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입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수리를 요한 신고였던 것이기 때문에 39조 1항에 있는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법적 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저 수리는 뭐였습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였었다, 이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죠. 수리를 요한다고 했잖아, 이름 자체가.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안 했죠. 신고 효과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반드시 금지 해지적 신고죠. 금지 해지적 신고. 금지 해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신고 효과로서 금지 해제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등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고 행위가 되는 거죠. 무신고 행위. 불법 영업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 영업행위. 무신고 행위가 된 거니까 당연히 벌칙 조항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벌칙 조항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겠죠. 행정벌 대상될 수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신고필증의 교부는 신고필증 교부 그러면 여기다 소독약을 뿌릴 때도 있는데, 그냥 신고필증 교부 그러면 우선은 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세요. 우선은 수리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가 처분이 아니죠. 수리가 처분이 아니고 그에 대한 거부는 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대상이 된다,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분은 3분법 조건을 제대로 들어가시는 분이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 이게 건축신고나 착공신고나 뭐 출생신고나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그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기도 했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그렇다가 또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맞는 지문,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 그거는 찍고 들어간 거지.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건 맞는 지문으로 가는 거야. 그건 뭐야? 판례가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아예 맞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출제가 된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게 되면 오직 건축 신고, 착공 신고만 있는 거 아니니까 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죠. 뭐. 네, 그다음
4번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의 시정에 관해서 관보의 그 뜻을 표명해야 될 의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 저 문제가 의무 이행 소송으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무슨 말이에요? 무명 항고 소송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판례가 의무행 소송하고 이렇게 같이 판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자기 의무 확인 소송입니다.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무명 항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형성 소송, 의무 이행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렇게 형성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다음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형성 판결 쪽은 없죠. 대신 뭐 해주는 건 없어요. 부작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그다음 부작위 의무 확인 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무명 항고 소송 5가지는 전부 다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압수가 해제되었다라고 했어요. 압수가 해제됐다. 압수가 해제됐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환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간주된 물건에 대해서 피해 압수자가 돌려주지 않아서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 협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대상이 되지 않죠. 환부 결정 자체가 이미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환부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환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조 1항 2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법률상 의무는 바로 응답 의무를 말하는 거고 응답 신청권에 대응되는 거.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처분 의무죠. 판례는 응답 의무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교수님들은 처분 의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고 이때 절차적 의무 얘기하는 거죠. 얘는 실체적 심리를 못하니까 절차적 심리만 하니까 이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했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응답 신청권하고 응답 의무라는 것은 이 절차적 권리로서의 응답 신청권, 절차적 의무로서의 응답 의무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공권과는 좀 다르죠. 공권과 달리 여기에는 사익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면 응답 의무는 국가 쪽에 부과되는 거고 국가 쪽에 응답 의무가 있으면 응답 신청권은 국민 쪽에 사인 쪽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쌤쌤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응답 의무에 대한 문제 처리하지 말고 이걸로 해갖고 생각하면 간편해지죠.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바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얘기하는 거잖아. 법규상은 성문법상 얘기하는 것이고 조리상은 불문법상 신청권이 인정되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판례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문의 규정 성문법상 신청권, 성문법상 응답 의무만 인정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것이다. 조리상 의무도 존재할 수 있다. 불문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소송법 36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1, 2, 2, 2, 2, 3에서 이 부분입니다.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이 부분 하나 있고 법률상 이익 이 부분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오직 요구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의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원고적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이쪽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은 신청권이 필요하냐 이거죠. 신청권 필요하다가 판례 입장이죠. 법률상 이거는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쪽에서 제3자 요구 소송 제기했을 때 이것은 법률상 보호 이익으로서의 공법상 권리를 말한다. 논점은 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이때만 제기할 수 있다. 36조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시까지 행정청의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버렸다. 적극적 처분 거부를 해버렸다. 기각 처분. 그래서 그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다. 그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다. 그동안에는 무응답을 하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근데 소송 도중에 말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버리면 이미 응답을 유도하려고 한 소송인데 응답을 해버렸지. 이미 목적 달성이니까 협의의 수익 금결로 당연히
당연히 각하가 되겠죠. 여기서 이 인용을 해버리면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의 소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22조는 준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안 되더라도 이건 어쨌든 소송의 종료 바뀌는 거니까 21조를 근거로 해서 물론 37조 준용시켜야 되겠고요. 예, 소변경 가능하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문제